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모여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우려 축소와 중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좀 나오면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쉽게 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갈피를 잡을 수 있는지 오늘 목요일은 정말 든든한 날이죠. 위원님들 모시고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2부를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부에서 좀 더 종목 이야기까지 빠르게 보고 2부에는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주유소 2부 특히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유소는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재미있는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도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든든한 이유 두 분의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이주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 오늘은 두 분이 그래도 뭐 드레스 코드가 겹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오늘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나오셨을 때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어요. 비가 한번 내렸는데도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허반석 위원님도 살짝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평소보다 못 자는 거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저는 잘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뭐 뒤통수에 스위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누우면 아주 잘 잡니다. 약간 얄미운 스타일이시군요. 네, 저는 약간 잠을 설치는 스타일인데 그 콩순이 인형같이 네. 누우면 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시라는 네, 거죠? 이주환 전문가님 저희만 잠 못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좀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고 2부에 이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좀 준비되셨어요, 위원님? 네. 네, 준비됐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고 저희가 감칠맛 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위원님들은 키워드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FOMC 그 다음은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캐치프라이즈이기도 했죠. 공포를 기회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기회를 이용해서 사야 될 때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 나라에서 들려오고 있는 중국 규제 리스크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고 외국인 선물까지 수급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두 분 오늘 시장에 대한 인상이 궁금해요. 이지원 위원님 오늘 시장 그냥 전반적으로 짧게 좀 평한다면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실망감이죠. 그러니까 실망감. 지금 오늘 증시를 보시면 중국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 여기 이제 대만 증시나 그동안 영향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돼 있는 규제 리스크로 좀 조정을 받았던 증시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증시는 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급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이제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지금 상황이 좀 하락이 깊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상승을 하지 않아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시면 거래량이 극도로 제한돼 있고 개인을 제외하고는 매수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험적으로 보면 7월 말 8월 초에 휴가 시즌에 보면 상당히 거래량이 좀 제한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거래량이 제한되는 시기에 조금 이제 운이 없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이나 외도덕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을 지켜보기가 필요하고 힘든데 항상 이런 시기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항상 시장은 공정하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일시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넘기고 다음 주 아마 8월 초 정도 좀 지나면 또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더울 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좀 즐거운 일, 신나는 일 하시면서 정신에 한 발 물러서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노란톡에서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 시황 적어서 올려주시는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뭔가 액션을 취했다가 힘 빠지게 그러지 말고 지금은 뭐 더위도 시간이 지나면 한풀 꺾이듯이 지금 시장은 좀 피해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봤는데 일단 홍콩이나 뭐 항생이나 그 중국 증시가 오른 것은 다행입니다. 여기서 더 꺾이면 우리도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
하셨었는데 다행히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줘서 그나마 한숨 돌렸는가 싶더니 우리나라는 또 별로 시장이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또 왜 이래?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FOMC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 누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FOMC는 제가 적어봤는데요. 네. 낙관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대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은 결국엔 지난 FOMC 이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FOMC 회의는 고용 지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군다나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던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이었죠. 고용의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 이 두 가지를 주축으로 좀 보아야 되는데 결국 7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FOMC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뭔가 급변적인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있다. 그리고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플레 우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 둔화 우려까지도 낳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7월 FOMC는 급변하는 모습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였고 그러한 전망들과 맞춰서 좀 FOMC 회의 결과도 좀 나온 모습입니다. FOMC 회의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게 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져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였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불안해하고 변동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자극을 받게 되고 예민한 신흥국 시장들은 여기에 또 출렁이게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FOMC 결과 발표를 본다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 수준의 테이퍼링도 건드려주고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발언들을 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부분들을 좀 피해가며 아주 적절한 시소 타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결국엔 테이퍼링, 긴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고용의 회복 그리고 언제까지 인내심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우리 눈앞에 얼마만큼 확인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실업급여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종료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고용시장에 일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이후 고용지표가 테이퍼링을 향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FOMC는 9월 달에 있죠. 그리고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9월 이후에는 11월 초에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빅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어디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서 뭔가 시장의 전망이나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시장에 어디가 더 우세한가 이런 쪽들은 그래도 분위기상 분별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전망들을 꼭 살펴보시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계가 조금은 늦춰졌지만 시장의 테이퍼링 쇼크는 한 번쯤은 올 겁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상기까지 지수의 우상향은 어닝의 우상향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이 아직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테이퍼링 쇼크를 얼마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오히려 계좌와 투자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FOMC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만큼 그냥 그렇게 좀 무난하게 그래도 잘 지나갔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도 좀 제한적이라서 뭐 큰 충격이 있었다거나 이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좀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이퍼링 쇼크가 한 번쯤은 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는 좀 추후에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네요.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 FOMC 회의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특히나 뭐 전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것뿐이지만 미국을 제일 우선시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의 언어만 달라졌을 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기조를 유지를 하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은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대로인가요?
일단 예상대로 금방 좀 전에 허반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 가능한 부분에 이제 평양이 좀 나왔고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그 역할을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옥죄기 위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시장이 긴축의 우려감이 커질 부분을 막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연준의 파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주 절묘하게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정된 행위고 교환된 행위가 시장은 이제 절묘하게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얄밉지만 시장은 컨트롤이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4월, 5월 달 인플레이션이 조금 급등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한량으로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원자재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 혹은 장기 국채 금리를 갑자기 급락시키는 부분 또는 주식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이어졌는데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면 옐런이나 파월 의장이 의도한 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췄고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안정화시켰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불식시키면서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는 게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전에 이제 FRB 의장 때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금융과 재정 정책의 거의 글로벌 1인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역할을 지금 충분히 좀 잘했다고 좀 보여지고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런 과도한 부분을 낮추는 거지 이 부분이 절대 경기가 후퇴하거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는데 최근에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지수에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 이제 선순환의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철강이나 기계, 건설업종들이 다 오르고 또 IT 관련돼 있는 성장주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역시 오르는 그러니까 양쪽이 투톱으로 다 오르는 체제로 가는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우리 시장은 반대거든요. 양쪽 다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압박을 좀 받는데 이런 디커플링은 오래 가지 않을 거고 어제 이제 FOMC의 그 예측 결과를 보면 이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누구나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시기에 오겠구나, 금리 인상이 어느 시기에 오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파월 의장의 의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17년도 이때 예전에 버냉키 2013년도, 2017년도 사이에서 버냉키 의장이 예전에 벌였던 아주 돌발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아마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절대적으로 공포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 좀 얄밉지만 컨트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처럼 엄마 역할의 파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빠 역할에는 옐런 이렇게 미국 시장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잘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테이퍼링 언제 할 거다라고 좋은 의미에선 경고죠. 언제 할 거니까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장을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래주면 잘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둘 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얄궂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을 멀리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것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맞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두 분 FOMC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캐치프레이즈였죠. 공포를 기회로라고 이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눈에 띄는데 그러면 지금 공포 구간인가요, 위원님? 궁금하네요. 이걸 써주신 이유가. 이 캐치프레이즈는 7월을 시작하면서 네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7월이 내일 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7월을 시작하면서 공포를 기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국 공포를 기회로 삼아도 된다. 공포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중간중간 뾰족뾰족 내려왔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공부했고 내가 충분히 자신이 있고 내가 철저하게 분석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이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7월 동안에 아래로 내려왔던 구간들이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월 9일이 꼽히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보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적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왜 공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결국엔
어닝, 실적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12개월 영업이익이 약 18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코스피 영업이익이 약 232조 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250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 지수도 이 어닝에 맞춰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잠시 쉬어가더라도 이 어닝이 증가한다면 결국 주가 지수도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급락했던 지수들이, 종목들이 모두 다 우상향을 급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2월 초까지 정점을 찍고 약 6개월 이상 횡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은 결국 여기서 한 번에 더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어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 증권시장 그리고 이 시장 자체의 건강함은 더 유지시키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차익 매물 압박이 지금도 높은데 얼마만큼 더 높아지고 변동성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고, 오히려 유동성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더 흔들리는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7월 중간중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이야기도 좀 드렸었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7월을 한 거래일 남긴 상황에서 복기를 해보고 싶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공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공포를 기회로 만들 때에 저가 매수다 해서 아무 기업이나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이런 코멘트를 달아드렸었습니다. 공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내가 아무런 분석 없이 덜컥 매수했다가는 샀더니만 공포가 되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이 7월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었을 때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7월이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복기해 보고 싶고요. 8월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그래도 잘 꾸려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은 뭘지. 그래서 8월은 네. 뭘로 할지 오늘부터 주말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서 8월 시장도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짜보려고 저도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늘 캐치프라이즈를 정해주시다 보니까 8월엔 뭐 하지? 9월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캐치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되는 그런 약간 뭐랄까요?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또 정해야 되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8월 생각해 두신 뭐 단어 있습니까? 공포를 기회로 투하고 싶습니다. 투. 네. 어쨌든 시즌제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갇히고 왜냐하면 비슷하면. 테이퍼링 쇼크가 나올 때까지 공포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재활용하는 제가 방법으로. 네. 공포의 끝은 테이퍼링 쇼크라고 네, 네. 먼저 스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8월 캐치프라이즈도 좀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의 거래일도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체감을 하면서 7월 시장을 이겨낸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캐치프라이즈로 8월에도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허반석 위원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위원님들마다 사실 미는 컨셉이나 캐치프라이즈가 다 있긴 있어요.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도 주도주 버티기, 돌부처 약간 이런 캐릭터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좀 새로운 캐치프라이즈를 만들거나 컨셉을 바꾸는 데 있어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동근이? 네, 그냥 지금까지 했던 포지션 그대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도 있지만 네. 트레이딩 관점과 그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거나 좀 힘들다기보다는 네. 어쩌면 이제 좀 지쳐가는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그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좀 전에 허반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승 중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 추세 방향이 있고 추세 역방향이 있는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원래 추세 방향에서 수익을 내면 장기 종목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흐름 몇 달처럼 역방향에서 수익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방향에서 수익 나는 경우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장의 뒤틀림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나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시장은 항상 이 공평한 게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이 순간은 어렵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회 요인이 8월 달 넘어가면서 좀 크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같은 비율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시장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갈 때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우리나라나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우리만 못 올라가거든요. 이 말은 결국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작년에 아마 12월 달, 1월 달에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항생 지수가 굉장히 큰 폭 반등이 나왔고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 대만 증시도 1% 이상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만 코스피가 보합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과연 이제 중국 규제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 끝날 거냐 부분인데 네. 어제 장이 마감하고 난 이후에 아마 어제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제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규제 리스크를 보면 절대 길게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건 있죠. 짧고 강하게. 하락폭이 짧은 순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기간도 짧게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이 지금의 그 규제 리스크를 앞세운 표면적인 비유는 플랫폼과 사교육 기업,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인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섹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거는 대외적인 부분이고 정확하게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권위 도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제의 그 펀더멘탈을 흔들 만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관영 일부에서 증시에 대한 리스크 위험에 대한 언급이 왔고 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우리는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이런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백히 밝혔고 그리고 이제 내일 바로 이제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번 규제 관련 리스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제 개인적으로 내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는 항상 그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바닥 움직임이 나왔고 아마 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규제에 대한 벌금에 대한 부분 언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마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규제 관련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플랫폼과 사교육 관련된 기업은 굉장히 큰 폭의 타격을 받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같이 딸려 내려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 같은 그룹인데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재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다 맞았고 중국 정부와 합의를 했고 이미 이제 중국 정부와 같이 코업을 하면서 사실 이번에 칭화 그룹 내에 알짜배기 그룹을 인수하는 등 중국 정부와 친화적인 움직임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같이 밀려 내려갈 때 이런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우리 시장에서 이 답답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다음 주 초반 8월 초 휴가 시즌이 끝나면 아마 수급이 바뀌면서 충분히 시장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규제 리스크 안 그래도 두 분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뭐랄까요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좀 잘 감내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때 사는 것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정말 말 그대로 공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없진 않은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중국이 말한 건 그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서 저희가 알리바바라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심리적으로 그 규제 리스크가 영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장되는 홍콩 증시 그리고 사실 대만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는데 대만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과 함께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중국이 지금 현재 본보기로 삼고 있는 그 섹터 자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플랫폼이라는 기업과 그다음 이 사교육이라는 섹터는 사실 중국의 생산과 수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본보기를 보일 때 물론 이제
그 발단이 플랫폼 기업들이지만 절대 중국의 수출과 생산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규제 조치가 나올 때도 불문율이었고 만약에 여기와 관련된 수출과 생산과 관련된 기업은 아주 짧게 하루 이틀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실제로 수출과 생산과 연관 없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뭐 사교육 업체나 공유 버스, 택시 이런 업체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 기업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너무 직접적인 피해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과 대신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는 경제 논리에 위반되는 뭘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협감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전의 사례를 본다면 대부분은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올 때는 대부분 지나고 보면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고 펀더멘탈을 바꾸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신에 펀드나 ETF를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전략을 폭락하는 중간에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고 절반은 단기 리스크로 감안해서 보유를 하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절반 청산을 말씀드렸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ETF는 아쉽게도 그런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절반 정도는 오히려 개별 종목 쪽으로 타격 입지 않은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고 그런 점에서 이미 규제를 받았다라는 종목이 더 안심이 가겠죠. 그렇죠.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 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제 벌써 6%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절반 믹스해서 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사실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뭐 정부 차원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을 좀 때리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미국 기업들은 참지 않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 특유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강하게 규제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전략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허반석 의원님도 중국발 규제 리스크 시장에서 좀 캐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집중해서 보셨나요? 이지한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이제 뒷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정치 세력의 자본 세력 길들이기라는 이야기도 뭐 사설 아닌 사설로 같이 좀 회자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또 살펴볼 것은 아크 펀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펀드라고 ARKK, ARKF, ARKG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그렇게 잘 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펀드의 움직임을 좀 본다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매도가 조금 강하게 몇 거래일 동안 좀 나왔었는데 대부분 매도세가 일부 완료돼 가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9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매도가 완료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확인을 했을 때에 지금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포함해서 이러한 펀드들의 매도세도 일단 잦아들게 되기 때문에 중화권 증시의 안정이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상수와 변수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지금과 같은 중화권 증시의 변동성 강화 또는 하락도 변수이지 이것을 뭐 상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위기감을 가질 만한 이슈는 또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 기회의 변동성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 부분은 이제 10시 반만 되면 우리 증시가 꺾인다. 라는 그러한 공식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발 리스크,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제한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른 것보다도 중국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랑 같이 묶이면 이 환율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까 봐 이게 가장 부담스럽게 다가올까 봐 걱정이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외국인 선물 키워드를 적어주셨어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선물과 연관된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모습은 이제 전형적인 웹도독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웹도독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건데 주식 시장의 몸통이라면 사실 꼬리에 해당하는 선물 옵션이 오히려 시장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장이 좀 쉬어가거나 행보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 지금처럼 거래량이 극도로 제한될 때, 매수 주체가 없을 때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단기적인 헤지 펀드들이 이런 시장 구간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량을 사고 팔면서 시장에 대한 선물 옵션에서 단기 추익을 얻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던 이후에 보면 16일 때부터 한 4일 동안 거의 한 2만 계약을 쏟아붓거든요.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18,000 계약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1만 계약을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1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물이 1만 계약이나 2만 계약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니면 거의 나오지 않는, 시장이 아주 급등락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케이스인데, 최근은 1만 계약, 2만 계약 가까운 물량들이 하루 단위로 계속 매수와 매도가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시장의 공백 상태를 단기적인 선물 옵션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 순간은 주식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물량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프로그램 물량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눌림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일주 정도 꺾이는 모습이 많은 종목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체에 의해서 청산 물량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등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가 있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다만 이제 시장의 피로감이 극도로 다른데, 이런 현상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조정의 말미에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시장의 웹도도 현상이 오면 조만간에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겠구나라고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달러 강세,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시장에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감 여러 가지가 드는데,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증시하고 연관성을 좀 따질 때 환율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환율의 주체가 되는 시기인가, 혹은 증시가 혹은 채권 시장이 움직이면서 뒤따라서 객체로 환율 시장이 움직인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 시장 자체가 주체로 움직여서 증권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감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달러 인덱스는 주요국 통화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왜곡 현상이 최근에 굉장히 코로나19 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 자체가 예전만큼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환율의 변동성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거나, 혹은 물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항공이나 일부 IT 업체를 제외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쪽에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항상 이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 테이퍼링을 앞둔 시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환율의 변화를,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한 줄 정리를 좀 들어보고요. 시장에 대한 두 분의 키워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2부에 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1부에서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개별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먼저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ISC, 우양까지 입절을 이미 한 종목들이고요. CJ제일제당 그리고 삼성 SDI까지 여러분들 수익률 보시면 한 자릿수가 없습니다. 두 자릿수 모두 대단한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도 보면 알짜배기 종목들을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마트, 오리온, 그리고 에스코넷, SFA 그리고 KH바텍까지 현재 담겨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편입을 한 우양 같은 경우는 한번 익절을 했던 종목이라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지원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두산마켓 일찍이 수익이 나서 한번 챙겼던 종목이고요. 포스코도 저희가 한 번 더 담았던 종목이죠. KB금융 담겨 있고요. LX세미콘까지 LX세미콘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현재 나고 있네요.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략에 들어간 두산마켓 그리고 인바디, 테스나까지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까지 보고 왔는데 종목을 보면 위원님들 성향이 좀 보입니다. 좀 수익을 줬던 종목들을 다시 공략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도 있는데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위원님들 혹시 변경 사항이 있거나 언급하고 넘어갈 종목이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종목보다는 아마 네네. 이제 제가 장기 종목이 많고 그렇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수익이 한번 났던 종목들을 재공략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급등했던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최저거든요. 그때 굉장히 급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한두 달 이상 굉장히 조정을 좀 받았고, 최근에 보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2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 뭐 기계업종을 뭐 캐터필러라든지 혹은 뭐 철강업종의 뉴코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바닥을 다져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기조에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중국의 철강업종들은 대부분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눌리면서 인위적으로 이 경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중 바닥의 형태로 눌릴 때가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추가 매수 혹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여기서 반드시 조금 편입을 일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까 봐 경기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허만삭 위원님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뭐 지금 플러스 요인들도 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가격들인 만큼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10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추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포트폴리오가 조금 채워져 10종목까지 채운 이후에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중간중간 익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2부는 좀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히든 종목을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간에라도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든든한 목요일 팀 위원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이 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각각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주환 전문가님, 오늘 종목 준비해 주셨잖아요. 난이도 상중하 중에 뭘까요? 저는 이제 시간을 계속 하로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일관되게 하로 드리겠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럼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던 시기에서 다시 이제 실적에 집중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실적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좀 관점을 뒀다면 앞으로의 실적이 어느 정도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를 좀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성장성에 오히려 더 초점을 좀 많이 주는, 점수를 많이 주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연속성 있는 실적인데 이 종목은 4년 연속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작년에 코로나19가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4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3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다.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기업이다.
한마디로 그냥 돈 잘 벌고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예,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제1 목표는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 뭐 배당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 주주로서 좀 돌아오는 게 많을 것 같으니 저는 실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의 난이도도 들어볼게요. 얼마나 네. 어려울까요? 난이도 같이 하하하. 네, 오늘은 웃으면서 네 가볍게 풀어보는 걸로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포인트를 4가지로 드렸는데요. 네. 지금 포인트를 2가지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순서로는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그리고 지금부터는 늦어도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그리고 빠르면 3분기부터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두운 시절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0%를 넘는 그런 모습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피크냐 피크아웃이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3번째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어두운 시절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치 정도는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양호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두 분 난이도 하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바로 다음 포인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2번째 포인트는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종목을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화를 시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이제 PDRL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뭐냐면 연어의 이제 DNA에서 추출을 해서 뭐 신체 재생이라든지 혹은 활성화 이런 촉진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촉진시키는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나 혹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 관련되어 있는 섹터까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에 성공을 했고 대부분의 아마 이런 류의 기업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이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35%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섹터 자체가 연평균 한 30% 가까운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초고령화 사회로 갔을 때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일본 사례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그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때 이 기능성 식품의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을 4, 5년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옥선 가리기를 할 때 이 파마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굉장히 좋은 요원을 찾을 수 있고 아마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이 종목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려는 분과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겠다는 분 둘 다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종목을 고를 때 단기와 중장기를 둘 다 잡기가 쉽지 않은데 둘 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만 듣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두 번째 힌트가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눈치를 채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허반석 위원님의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번에 들었으니까 이번이 세 번째네요, 공식적으로는. 네. 네, 세 번째 포인트 들어보죠. 네. 부채 비율이 2017년도에 240%였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주 전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부채 비율이 240%였는데 올해 1분기 기준 70%까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모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았더니 3분기부터 앞으로 연속 6개 분기 플러스 양의 성장이 강하게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대표
제조 품목은 휴대폰 관련된 섹터에서 RF PCB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투자 포인트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을 하자면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좀 의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오늘 허반석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놓치기 싫은 종목인가 봐요, 위원님.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인가 봐요. 우양을 제가 놓쳐서 두 번째 시도해서 편입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ISC도 놓쳐서 ISC는 공식적으로 거의 세 번째 만에 맞아요. 예. 포트에 편입을 했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가 꽉 차기 전에 일단 넣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을 하나 내 종목이다 하고 눈에 들면 쓰러질 때까지 한번 도끼질을 해보는 그 끈질김. 네.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종목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한번 노력해보겠다. 또 편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급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연말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태반인데 그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살아있느냐 혹은 시세가 꺾였냐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급을 보는 건데 최근 올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최근 1개월간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장기적인 수급과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급을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관심 가지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6개월 수급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가라 보고와 최근 1개월 동안 이제 시장이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냐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최근 6개월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 최근 1개월 동안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장기 종목에 해당될 수도 있고 최근 1개월 동안 아시는 것처럼 최근 1개월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홀로 매수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펀더멘탈 상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6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고 최근 1개월 동안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를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법한 수급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수급이 좋은 수급이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까지 듣고 오죠. 위원님 뭘까요? 네, 기존의 공장 가동률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5%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확보가 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2차 전지 시장 대응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설비나 5G 안테나나 모듈 이런 쪽으로도 더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기업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2차 전지 시장 대응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감이 오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춘 분이 계실까요? 관련돼서 계속해서 답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 확인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위원님들 기대 수익률 듣고 1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 몇 퍼센트? 네, 저는 한 20에서 30%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에서 30%. 예, 이지원 전문가님은요? 네, 중기로 보신 분들은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의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는지 노란톡 문자 샵 0082번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 주유소 2부 특히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1부에서 이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복구왕 허반석 위원님의 무려 즉위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대 복구왕으로서의 위엄을 뿜뿜 방송에서 뿜어주신다고 하니까 복구왕이 된 비결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